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중앙대학교 병원 구강암암면외과 이의룡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굉장히 제가 중요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수면무호흡증과 양악수술입니다. 좀 길 것 같습니다. 적어도 한 2, 30분은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전에 어떤 분께서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전 양악수술 후 중증 수면무호흡증 생겨서 재수술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 아래 턱이 앞으로 나가면 외모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고 수면무호흡증 관련 영상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언제건 이 수면무호흡증에 대해서 다루려고 했었습니다. 다루려고 했었고, 근데 이렇게 댓글도 달리고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고요. 어떤 제가 케이스도 한 분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그 수면 무호흡증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간략하게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편하게 그렇게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분은 27세 남자 환자분입니다. 2016년 12월 양악수술을 받으셨는데, 한참 전에 받으셨죠? 받고 나서 목과 어깨 근육통이 심해졌다고 하십니다. 음, 아파서 앉은 자리에서 10분마다 일어나지 않으면 못 견딜 정도. 그러니까 어떤 생활이 안 되시겠죠. 뭔가 공부를 하고 집중을 하려고 해도 앉은 자리에서 10분마다 일어나지 않으면 통증 때문에 못 견딜 정도라고 하셨으니까. 네. 그리고 서울대 재활의학과에서 진료를 하셨는데 그 교수님께서 호흡 때문에 목이 잡 목이 자꾸 앞으로 나가는 것 같다라는 소견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턱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셨고, 이비인후과에서는 내시경 진료 자세에 따라서 기도 넓이가 달라진다고 그랬고, 구강내 장치, 그러니까 턱을 앞으로 약간 전진시키는 그런 장치, 스플린트를 만들고서 증상이 개선되었는데 너무 두꺼워서 개인 치과에서 약간 얇은 스플린트로 제작을 하셨고요. 그리고 턱을 전방 또는 좌측으로 돌리면 몸이 편해진다. 그래서 일반적인 양악 수술을 받아서 오신 분이지만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가 안 보인다든지 턱이 너무 들어갔다든지 뭐 그런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능적으로 좀 복잡한 증상을 가지고 있으셨던 분입니다. 근데 저도 어떻게 수술을 해서 반드시 개선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오신 게 2023년에 오셨는데 한 1년 이상 같이 상담을 하면서 서로 이렇게 의견을 맞춰 나가고 또 계속 말씀을 저도 보다 보면은 제가 계속 새로운 부분을 찾고 그래서 좀 시간을 좀 길게 가져갔었고 그리고 CT를 찍어보니까 이분이 굉장히 키도 크시고 덩치도 좋으신 분인데 그런 거에 비하면 기도가 좀 좁았다. 근데 이것도 이 그 CT로 기도를 보는 게 그렇게 솔직히 썩 정확한 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이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숨을 쉬고 입안에 힘을 주고 찍느냐, 뭐 침을 삼키면서 찍느냐, 혀의 위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좁은 거는 좁은 거더라고요. 예, 그래서 일단 좁았던 소견이 관찰됩니다. 자, 이런 분이 오셨고,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그런 소견을 통해서 일단 기도는 넓혀주는 게 이분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자, 제가 이제 수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먼저 이런 그 제반 수면 무호흡증에 관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 스탠포드 대학교 이비인후과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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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디비전 오브 슬립 서저리, 플라스틱 리컨스트럭티브 서저리라는 그런 디비전이 있는데, 거기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스탠포드가 원래 그 수면 무호흡증이랑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들 많이 계셨고, 그런 되게 굉장히 역사도 깊고 환자도 많이 보는 그런 과인데요. 거기에 그 스탠리 루라는 교수님이 있어서 그 교수님 밑에서 제가 2019년 3월부터 2020년까지 1년간 거기서 많은 걸 보고 배우고 했는데요. 이 스탠리 루 교수입니다. 젊으신 분이 저보다 한 살 어리신 분인데 제가 이분께 많이 배웠습니다. 지금은 스탠포드에 안 계시고 아마 플로리다에 계실 겁니다. 플로리다 노바 대학
병원에 계시고요. 거기에 슬립 메디슨 센터, 슬립 서저리 클리닉, 그 스탠포드에서 제가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래도 좀 배웠다. 제가 배우고 그동안 여러 환자분들도 봤고 또 치과 수면학회 학술 이사 활동을 하면서 강의도 몇 번 많이 한 편입니다. 많이 했었고 수면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왔었습니다. 그동안 수면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고 또 양악수술, 특히 우리나라에 주걱턱이 많은데 이런 주걱턱 양악수술이 과연 이런 수면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깊이 생각해 봐서 여러분들께 이 수면에 대해서 양악수술과 수면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먼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2014년도에 나온 국제 수면 장애 분류에 따르면 그러니까 수면 장애는 여러 가지로 분리되는데 불면증, 수면호흡 장애, 과수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수면호흡 장애가 우리가 알아볼 것인데요. 음, 수면호흡 장애, 다른 말로 수면무호흡이라고 합니다. 수면무호흡은 수면 중에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수면 중에 공기는 깨어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코 또는 입을 통해 폐까지 안팎으로 리드미컬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정상적인 호흡 패턴이 수면 중에 방해를 받으면 수면 호흡 장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수면 호흡 장애는 뭐 여러 가지 패턴이 있는데요. 무호흡, 저호흡, 코골이 및 호흡 노력 각성과 같은 수면 중에 발생하는 상기도 폐쇄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왜 안 되느냐? 상기도가 막혔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상기도 폐쇄로 인한 다양한 호흡 장애를 의미합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코나 입으로 이렇게 숨을 쉬면은 여기 아래 폐가 있겠죠? 폐까지 이렇게 리드미컬하게 이게 공기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혀가 뒤로 떨어지거나 또는 목젖이 뒤로 떨어져서 이 뒷벽이 있죠. 벽이 벽에 이렇게 딱 이렇게 폐쇄가 돼서 이 에어웨이 그러니까 기도를 막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기가 폐까지 들어가지 않는데 솔직히 뭐 몇 초 정도 그런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게 문제고 또 자주 수면 중에 자주 일어나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수면 내시경은 약을 줍니다. 자는 약을 주고서 그리고서 코로 이렇게 내시경을 쭉 넣어서 이쪽에서 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 뒤에서 보는 건데 그래서 어떤 지점이 막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지금 코를 통과를 한 거고요. 코 안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구조물들이 관찰이 됩니다. 이렇게 뒤로 들어가고 여기 보시면 이게 목젖입니다. 여기가 목젖이고 여기가 후방입니다. 이렇게 지금 자고 있는데 자다가 이렇게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게 이게 숨이 들락날락 하다가 갑자기 이게 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시죠? 근데 이렇게만 되면은 괜찮은데 이게 이게 어떤 이벤트로 인해서 이게 갑자기 턱 막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막히게 되면은 이곳에 그 공기가 드나들 수 없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수면 다원 검사를 하시면은 뭐 여러 가지 수치들이 나오지만 그중에 저희가 되게 임상적으로 중요하게 보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무호흡 지수, 저호흡 지수란 게 있습니다. 지수란 게 뭐냐면은 시간당 얼마나 하느냐가 문제인데요. 뭐 오래 자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10번을 막히는데 10시간을 자는 사람이랑 뭐 5번을 막히는데 2시간을 잔 사람이랑 어 2시간을 자는데 5번이 막히는 사람이 훨씬 더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지수로 표현하는데 무호흡 지수란 것은 기류의 완전한 중단입니다. 막힌 채로 10초 이상 그거를 이런 이벤트가 일어난 거를 아프냐 인덱스 1시간 동안 몇 번 일어나느냐고 저흡 지수는 기류가 완전히 막히는 건 아니고 기류가 감소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는 각성 또는 산소 포화도가 4% 이상을 감소했을 때 이거를 하이포프니아 인덱스라고 합니다. 이 두 개를 합쳐서 무호흡 지수와 저호흡 지수를 합쳐가지고 AHI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AHI는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완전히 막히는 게 10초 이상 몇 번을 막히느냐. 그리고 기류 감소가 30에서 50% 이상 기류 감소가 10초 이상 되는 게 몇 번인가. 그거를, 그거를 이렇게 측정을 해서 그 무호흡의 그런 그 정도를 우리가 그걸 판단을 하는데요. 자, 가벼운 수면 무호흡증은 AHI가 5에서 15회입니다. 5회 이하는 정성이라고 보고요. 보통의, 그러니까 중등도의 수면 무호흡증은 시간당 15에서 30회입니다. 심각한 시비어한 수면 무호흡증은 AHI가 시간당 30회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머리에 넣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에서 15, 15에서 30, 30 이상이고요. 그리고 이거를 진단하기 위해서 수면 다운 검사를 하는데 이게 접니다. 이게 좀 혐자리라서 제가 이렇게 얼굴을 가렸는데요. 이렇게 뇌파에 뭐 이 호흡 노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 뭐 몸에다가 덕지덕지 붙이고 잠이 잘 안 와서 수면제 먹고 자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검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저도 아까 말씀드렸던 AHI가 15에서 30 보통 중등도 중등도의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을 앓고 있습니다. 전 이때 좀 살이 많이 쪘을 때라서 지금 좀 그거보다 나아졌는데, 저도 AHI가 18인 중등도의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을 앓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 수면 장치를 씁니다. 턱을 앞으로 이렇게 빼는 수면 장치를 이렇게 쓰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이렇게 조사한 게 있는데, 굉장히 많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게 있는데, AHI 15, 그러니까 중등도 이상, 저 같은 수면무호흡증 환자가, 남자는 10%, 여자는 4.7%라고 성인에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더 심해지고요. 그리고 이거는 양악 수술을 받았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2,523명 중에 그 중에 10%가 이 그 중등도의 수면 무호흡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자, 첫 번째는 졸음 운전입니다. 졸음 운전. 음, 그러니까 아드 레이쇼가 뭐냐면은 이거 아드 레이쇼인데 여러 가지 이건 연구입니다. 뭐 핀들리가 1998년에 했던 연구, 뭐 홀츠만이 2000년도에 한 연구를 쭉 보면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수면 무호흡이 없는 사람이 교통사고를 1이라고 하면은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사람들은 뭐 연구에 따라 다르지만 7배 교통사고가 많다. 2배, 6배, 4배, 3배. 중요한 것은 뭐 여러 가지 뭐 연구 방법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은 분명히 이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면은 교통사고가 더 많이 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면은 졸음운전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집중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또 중요한 게 호주에서는 예를 들어서 운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뭐 트럭 운전사나 버스 기사나 뭐 택시 기사나 이런 운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 주기적으로 수면 다운 검사 결과 및 그 자기가 자기의 수면 무호흡증을 어떻게 치료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걸 제출해야지 그 면허가 갱신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아니고 운전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수면 다운 검사 결과는 과 그거를 치료받고 있다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요. 이거 굉장히 유명한 연구입니다. 이게 생존 곡선입니다. 생존 곡선인데 이거는 모든 걸 다 표준화해서, 이렇게 최대한 수면, 폐쇄성 수면 무호흡이만, 그, 그, 그 무호흡이 사망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본 논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AHI가 5 이하인 사람들은 크게 이렇게 사망률이 이렇게 그 생존율이 떨어지지 않는데 5에서 15도 약간 떨어지긴 하지만 괜찮습니다. 15에서 30은 그래도 꽤 떨어집니다. 30 이상은 이 생존율이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보고서 저도 이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 수면 무호흡증은 이거는 분명히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수면 무호흡증이 양악 수술 말고도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치료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제가 양악 수술을 받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방법들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이 수면 무호흡증은 개선을 하셔야 됩니다.
잠을 잘 자고 수면의 질을 퀄리티를 높이는 거는 이런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오래 건강하게 사는 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사망률, 이 생존율 곡선을 꼭 머리에다가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면 무호흡과 여러 가지 전신 질환에 영향을 미치는데 수면 무호흡증 있으면 고혈압도 더 잘 생기고 뇌졸중, 정신질환, 당뇨, 우려성 신부전, 관상 동맥질환, 산업재해들이 어, 명백하게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거는 시간이 가면서 이게 저절로 해결이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눈여겨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어, 이거는 그러니까 두 가지의 그 결과치를 가지고 만들어진 그래프인데요. 베이스라인이 HI. 그러니까 일단 지금 8년 전에 검사를 하고 HI를 검사를 하고 8년 후에 검사한 것을 이렇게 해놓는 건데 예를 들어서 베이스라인 처음에 한 거랑 8년 후에 한 게 만약에 똑같이 10이라면은 이 기울기 1인 직선 위에 찍힐 거고요. 만약에 10이었는데 처음에 10이었는데 8년 후에 20이면은 여기쯤에 찍힐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 그래프 밑에 찍힌다면은 좀 뭔가 개선이 되기도 하는 건데 개선이 됐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AHI가 시간이 지나면서 떨어졌으니까. 하지만 대부분의 환자들의 경우는 다 이 위에 찍혔음이 관찰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개선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예를 들어서 턱관절 질환이나 그런 질환들은 가만히 둬도 개선이 되는 그런 질환들이 굉장히 많은데 인체의 신비죠. 근데 수면무호흡증은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나이가 먹으면서 살이 찔 수도 있고 이런 조직들이 연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잘 막히고 그렇습니다. 자, 진단 치료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그, 그 수면 내시경을 통해서 어디가 막히고 얼마나 막히는지를 우리가, 잘 때를 우리가 그러니까 재워 놓고 보는 거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수면 다원 검사가 가장 일반적이죠. 저도 환자가 오면은 이 검사를 꼭, 시킵니다. 그리고서 이제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그 기도를 우리가 그 기도가 상악과 하악으로 둘러싸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박스 안에 연조직이 있죠. 목젖이나 혀나 이런 목젖을 우리가 뽁뽁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여기에 있는 기도를 일단 넓혀줘야 되잖아. 이게 여기에 있는 게 이렇게 탁탁 막혀가지고 생기는 게 수면 무호흡증이기 때문에 여기를 넓혀줘야 되는데 자, 첫 번째는 뽁뽁이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좁으니까 여기에 있는 뽁뽁이를 제거를 하면은 기도가 넓어집니다. 그리고 또는 상자를 크게 만든다. 상자를 벌리면, 그러니까 이거를 상자를 벌리면 이 안에 있는 뽁뽁이는 상자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기도가 넓어질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좁은 데에다가 강력한 공기를 불어 넣어주면은 여기가 넓어질 겁니다. 바람을 불어 넣어준다.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뽁뽁이를 제거하는 거는 여러 가지 그 이비인후과적인 시술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목젖을 제거해 주는 그런 많이 성공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수술인데요. 목젖을 제거해 줄 수도 있고 이 혀에 있는 뒤 혀를 그런 뭐 고주팔 고주팔을 쏴서 이 혀의 부피를 줄어들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상자를 크게 만든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양악 수술입니다. 상악과 하악을 앞으로 넓혀주면은 이 뒤에 있는 기도는 따라서 넓어지게 됩니다. 이런 아래턱을 앞으로 가는 장치가 이 수면 장치입니다. 턱을 앞으로 이렇게 내밀면은 상자가 넓어지게 되니까 기도가 넓어집니다. 저도 이 솜노덴트 장치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악을 확장해 줄 수도 있는데 특히 어린아이에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 방법인데요. 이렇게 코로 숨을 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상악을 확장해준다라는 얘기는, 상악은 콧구멍의 아랫벽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상악을 넓혀준다라는 얘기는 콧구멍을 넓혀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콧구멍이 넓어지면은, 이렇게 코로 숨 쉬는 게 잘 되면은 훨씬 더, 그 코도 덜 골고 잘 잘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1970년도에 행해진 굉장히 그 뭐랄까 동물 인권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그런 논문인데 어린 원숭이의 코를 막아버립니다. 그런 그 알지네이트라고 그런 그 우리가 치과에서 쓰는 그런 껌 있잖아요. 치아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본 뜨는 거를 코에다가 막아버려서 코를 막아버려서 입으로만 숨을 쉬게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1년 만에 얼굴이 이렇게 길어집니다. 얼굴이 길어지고 혀도 길어지고 부정교합이 오고 그래서 구호흡이 얼마나 나쁜지를 이렇게 동물 실험으로 보여주는 이런 실험인데 그래서 이렇게 입으로 숨을 쉬는 사람 아이들에서 이렇게 입천장을 넓혀주면은 콧구멍이 넓어지기 때문에 코로 훨씬 더 숨을 잘 쉴 수 있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리고 상자를 크게 만들기 위해서 상악과 하악을 앞으로 전진을 해주면 뒤에 있는 기도는 넓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전에 했던 수술인데요. 이렇게 기도가 정말 좁죠. 그래서 상악과 하악을 앞으로 쭉 이렇게 전진을 해주면 기도가 넓어집니다. 그래서 코로 숨을 훨씬 더 잘 쉴 수가 있고 이분 같은 경우에도 좁은데 상악과 하악을 앞으로 전진해주면은 이렇게 기도가 확장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유튜브에서 제가 질문이 들어왔던 게 뭐냐면은 그분도 뭔가 자기의 기도가 좁아졌다라는 거를 아시는데 걱정되시는 거죠. 상악과 하악을 전진을 하면은 자기 얼굴이 어떻게 될지를 그러니까 걱정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남겼다고 제가 생각이 되고 제가 오늘 이 보여드리는 케이스를 통해서 이분은 상악을 6mm 정도 6에서 6mm 정도 전진했고 하악이 역회전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전진이 됐는데 그때 과연 얼굴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잘 봐주시고 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이상해지지 않습니다. 저도 처음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렇게 이상해지지 않고 많은 경우에서 좋은 결과를 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2016년 양악 수술을 통해서 주걱턱이셨었기 때문에 그렇게 턱이 많이 들어가진 않았지만은 이렇게 턱이 들어감으로써 이렇게 기도가 좁아져서 턱을 잡고 목을 앞으로 이렇게 빼면은 기도가 넓어지거든요.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몸에 이런 통증이 생겼을 수도 있겠다. 확신을 가지고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정황 증거로서 그리고 기도가 분명히 좁았고 기도를 넓히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치료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저한테 오셨을 때고요. 수술 잘 돼 있습니다. 수술 잘 돼 있고 그리고 어, 기도입니다. 아까 보였던 기도 약간 좁은 게 관찰이 됩니다. 그리고 저한테 오셨을 텐데요. 괜찮았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항상 고개를 약간 쳐들고 있는 그런 자세를 제가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계획을 어, 이거는 제가 원래 처음에 이분을 바로 양악 수술을 한 건 아니고 상악을 먼저 전진을 한 다음에 신장술을 통해서 전진을 해서 어, 왜냐면은 제가 한 번에 6에서 7mm, 8mm 이렇게 전진을 하는 게 윗입술이나 이런 걸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불안했기 때문에 환자분이랑 상의를 해서 이 신장기를 달아서 이걸 돌리면서 상악을 뺐을 때 얼굴을 환자가 직접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까지 다 설명을 드리면 너무 길 것 같아서 그냥 양악 수술 한 번에 했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상악 전방 이동 약 6에서 한 6.5 정도 했고요. 역회전 3mm 그리고 상악 상방 이동 2mm를 했습니다. 이 변화를 보시면은 이렇게 좁았던 게 이렇게 그 상악과 하악이 위쪽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이 기도가 넓어지는 게 관찰이 됩니다. 특히 맨디블이 하악이 앞으로 가면서 혀가 앞으로 가면서 이 공간을 굉장히 많이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이게 수술 전후를 비교한 것입니다. 수술 전후를 비교를 했고 이 스파인 그러니까 이 척추 각도가 똑같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비교를 해서 그만큼 넓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은 척추 각도가 이렇게 뒤로 펴지면은
이게 더 기도가 넓어지는데 척추각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기도가 이렇게 넓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턱이 앞으로 전진을 했고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바르셀로나 라인보다 약간 거의 비슷하거나 이렇게 전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얼굴 변화를 보시면은 자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됩니다. 원래 약간 플랫한 느낌도 있었는데 이게 앞으로 가면서 좀 도톰해지고 음, 직접 얼굴을 한번 보시면은 이거는 제가 수술 전에 그 임프레션 떴던 그런 게 잘 안 닦여가지고 이걸로 보이는 거고 수술 후에 어떠십니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괜찮다고 보여지는데 여기 보시면은 턱이 전진을 했고 원래 수술 전에 약간 고개를 쳐들고 있는 이런 습관이 있었는데 수술 후에 이게 개선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옆모습도 보시면은 음, 이런 그러니까 변화가 생각보다 이게 상악이 6mm나 앞으로 나갔는데 그렇게 큰 티가 나지 않습니다. 저 항상 느끼는 거지만 상악 전진이 그렇게 이게 왜냐면은 상악만 나가는 게 아니라 상악과 하악이 동시에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얼굴을 이상하게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왼쪽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수면 다원 검사 결과를 보면은 이게 환자분께서 2020년에 하셨던 그 수면 다원 검사인데 이때는 74kg셨습니다. 74kg였고 그 BMI 그러니까 그 체질량 계수가 음, 그 22.2였습니다. 그래서 BMI 노멀 레인지였고 AHI는 11.6 그러니까 보통 5에서 15이니까 보통의 AHI고 RDI도 거의 비슷한 건데 그랬습니다. 근데 램 수면 때 AHI는 24.3 그러니까 이건 약간 좀 높은 편이었고요.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mild to moderate obstructive sleep apnea 그러니까 약간 중등도의 그 수면 무호흡증으로 진단했었는데 수술 후에 그러니까 수술 시기쯤에 해서 환자분께서 살이 좀 많이 찌셨어요. 97kg가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74에서 97인데 여러분 살이 찌면은 기도는 안쪽으로 살이 찌기 때문에 굉장히 수면 무호흡증에 취약해집니다. 그래서 BMI가 수술 전 22.2에서 28.7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BMI는 높아졌는데 여기 보시면은 AHI가 11.6에서 1.6으로 떨어졌습니다. 만약에 이 수술 전에 했던 검사가 그 수술 전에 직전에 했다면은 제가 볼 때는 11.6보다 훨씬 더 20 이상, 30 이상이 됐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74kg 때 11.6이었는데 수술 후에 97kg이었을 때 1.6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건 거의 큐어가 됐다고 보면 되고요. 5 이하가 정상이니까. 그리고 RDI도 12.2에서 4.2로 떨어졌고, 그리고 램 수면 때 AHI가 24.3에서 2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살이 많이 쪄서, 어, 그 체질량 계수가 굉장히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그 수면의 질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이건 거의 노말이라고 아니, 노말이라고가 아니라 노말이 되었습니다. 살이 이렇게 쪘음에도 불구하고 노말이 되었고, 만약 환자분께서 체중 조절을 더 하시면은 이건 상당히 오랜 기간 이러는 수면 무호흡증이 수면 무호흡증이 생기지 않고 잘 유지를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수술 결과가 이런 객관적인 지표도 있지만 환자분께서 어떻게 느끼시느냐에 따라 다른데 이분께서 이렇게 저한테 수술 후에 댓글을 다신 걸 보면은 수술을 받고 삶의 의지가 생겼습니다. 저는 이제 건강한 삶으로 돌아가지만 꼭 희망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뭐 이렇게 굉장히 수술 후에 증상이 개선이 되었고 이런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외래에서 통증이 거의 사라졌다. 목을 전방으로 빼는 습관이 없어졌다. 아까 수술 전에는 음, 뭐 10분마다 의자에 앉아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젠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공부도 할 수 있고 집중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 저는 이렇게 이분께서 이렇게 수술을 통해서 많은 개선이 된 게 정말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음,
그 환자분께서의 그런 힘들고 그랬던 증상들이 물론 양악 수술 후에 생긴 거기 때문에 기도가 좁아서 생겼을 수도 있고 하지만 이게 분명히 어떤 지표에 의해서 나타난 그런 현상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어 그래서 굉장히 저도 수술 후에 이게 참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재수술을 통해서 안 보이는 이를 늘리거나 들어갔던 턱을 앞으로 내놓는 거는 이거는 거의 뭐 무조건 할 수 있고 객관적인 지표로 증명이 되는 건데 이런 불편함과 이런 것들은 참 다이렉트한 이런 인과관계를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참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수술을 임하고 또 수술 후에 이런 추적 관찰을 쭉 했는데 이렇게 환자분께서 개선이 되고 또 이런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되어서 정말 너무도 감사하고 이렇게 나아주신 환자분께도 감사하고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기도가 넓어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자세도 개선이 되고 또 수면의 질도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발표, 이번 그 영상, 지금 한 30분 이상 했는데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수면 무호흡증이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제가 깜빡해서 그 말씀을 안 드렸는데 양압기도 굉장히 좋은 치료 방법입니다. 양압기도 좋은 치료 방법이고 하지만 어, 그 예를 들어서 정말 턱이 너무 작거나 그런 2급 부종교합이거나 그런 분들은 이렇게 양악 수술을 통해서 그 개선을 하는 게 외모적이나 여러 가지 기능적인 면에서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앞으로도 이 수면 무호흡증과 양악 수술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오늘도 이렇게 긴 시간,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유익하고 이렇게 재밌는 그런 컨텐츠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